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그 공부할 주제는 정주영 회장의 이 글로벌 협상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님의 여러 가지 행보들 또 경영 철학, 경영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협상 이론에 비추어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의 강의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에 협상이란 무엇인가, 또 협상의 5대 요소, 또 정주영 회장의 몇 가지 독특한 협상 전략,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주영 경영 정신이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협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성종 말년 993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역사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거란의 소손영 대군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입을 했죠. 그때 우리 고려에서는 조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란군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란군을 맞상대해서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경파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거란군이 요구한 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는 게 낫다. 다시 얘기해서 전쟁이냐 화치이냐 이런 걸 가지고 조정에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사항전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희 장군이시죠. 서희 장군은 소선영과 단독 협상을 했습니다. 그 협상의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거란군이 자진해서 철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고려 옛 땅인 강동 6주까지 되돌려받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죠. 다시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한 사람의 군사도 피를 흘리지 않고 또 서경 이북 땅을 떼어주지도 않고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 장군 혼자서 단독 협상을 한 결과 이렇게 나라도 구하고 엄청난 옛 땅도 돌려받는 이런 협상을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희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협상을 성공을 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 끝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서희 장군은 거란의 침공 의중을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왜 거란이 고려를 침입을 했을까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본토를 점령하고 있는 송나라를 정벌을 해서 송나라 중국 본토의 맹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란의 목표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려가 송나라하고 화친 관계를 맺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란이 송나라를 치게 되면 우리 고려가 거란의 뒤에서 거란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란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송나라를 치기 전에 미리 고려부터 제압을 해놓고 방해 요소를 없앤 다음에 송나라를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였죠. 이거를 파악을 하고 서희 장군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송나라하고 동맹을 파기할 테니까 우리하고 전쟁을 하지 말자. 다시 해서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거란의 배후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란은 고려를 침입한 목적이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고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란군은 철군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서희 장군이 입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제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 단독으로 송나라하고 동맹을 파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 돌아가면 친송파들,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희 장군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매국노로 취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희 장군이 협상 카드를 하나 꺼냈죠. 이게 뭔가 하니까 내가 이대로 조정에 돌아가면 나는 그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에 돌아가가지고 살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다오. 이게 이제 서희 장군이 제기한 것이 강동 6주를 내한테 할양을 해다오. 옛날에 이건 고려 땅이었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별 쓸모도 없는 땅이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땅이니까 이거를 내한테 우리 고려에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송나라하고 동맹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더라도 조정해서 받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거란이 그 뜻을 이해하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6주를 할양을 받았죠. 이와 같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신 김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협상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참모를 맡았던 사람이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선거대책본부장, 이 양반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다하자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이 양반이 선거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 초상화를 수백만 장 찍어가지고 미국 전역에다가 돌리고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제일 멋진 사진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수백만 장 복사를 해서 전국에다 돌렸습니다. 그 돌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의 밑에 한 구석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Copyright by John Stone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 사진의 저작권, 이 사진의 원저자는 존 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찍은 거다. 존 스톤이라는 사진가가 찍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존 스톤의 사진을 다니엘이 허락도 없이 사용을 한 것이 이제 늦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필름이나 소프트웨어 각종 영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큰일 났죠. 만약에 존 스토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저작권 침해로 다니엘을 법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찍어놓은 수만 장의 대통령 선거 포스터 전부 다 철수를 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 존 스톤하고 다니엘이 협상을 하기로 다니엘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존 스톤이라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인 호소 방법이죠.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 못 봤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호소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존 스톤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늦었지만 내가 당신한테 저작권료로 얼마를 지불할 테니 그것을 협상을 합시다라고 하는 금전적인 해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협상한 방식을 보게 되면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협상 전략 첫 번째는 일단 존 스톤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찍은 사진이 대통령 선거 포스터로 공식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하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면 당신은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작권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오케이. 다니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안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 선거하는데 좀 자금이 부족하니 선거 자금, 정치 헌금을 한 1만 달러 정도만 네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에 1만 달러 정도만 내놔라.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협상을 통해서 타결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결과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이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작전은 최후에 쓰는 전략입니다. 최후에 쓰는 전략이고요. 아주 이 다니엘의 전략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 헌금까지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안 되면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지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곤란한 지경을 타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례를 이미 들었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상을 어떻게 어떤 요소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금방 봤다시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 자신이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상대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어렵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우에 상점에서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동자 노조가 단체 협상, 임금 협상, 또 국내 기업들이 각종 비즈니스 협상 뿐만 아니고 정부가 통상 협상을 한다든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FTA 협상이라든지 또는 WTO 협상이라든지 이런 국제 통상 협상을 할 때도 전부 협상입니다. 여기다가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북 협상을 한다든지 또는 북핵 또 주한 미군 재배치 협상 등등의 모든 문제가 다 협상에 우리가 이론에 비추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협상을 우리 네 가지로 특징을 뽑아보면 협상의 첫 번째 특징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양 당사자가 없으면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요소는 갈등 해소 과정이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에는 협상이라는 게 필요 없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좁히기 위해서 그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해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협상의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그러한 협상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협상의 결과
성과 이런 것은 처음에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협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로 해서 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해서 둘 사이에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보다 못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협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바로 이제 이런 그 협상의 5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협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그러한 기법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협상 전략 분야이고요. 이 협상 전략을 협상의 5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짜여진 협상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되면 높은 협상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협상이라는 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협상의 5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살펴볼 텐데요. 협상의 5대 요소는 보시다시피 목표 설정, 협상력, 관계, 또 파트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 best alternative를 이야기합니다. best alternative to negotiable agreement. 다시 해서 우리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최선의 대안. 그다음에 이제 정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가 협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협상 목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협상 성과는 크다. 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협상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낮게 설정할수록 협상 성과는 낮아진다, 적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협상력이 강할수록 관계가 좋을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 대안이 많을수록 정보가 유리할수록 협상 성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론에서 전개가 된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각종 사례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제1요소는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의 포인트는 얻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높은 목표, 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조직의 통합된 협상 목표 속에서 개별 협상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목표가 있고요.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전체 목표와 하위 목표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목표를 설정할 때 제1원칙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높은 협상 목표를 설정을 해서 기대 수준을 높게 형성을 하고 이 기대 수준이 높으면 성취 동기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높은 협상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학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A+를 전 과목 A+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을 때의 학기의 평점과 이번 학기에는 한 B 몇 개 받고 A도 한 몇 개 받고 이런 식으로 소박한 목표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지냈을 때 분명히 평점 평균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협상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그야말로 달성 불가능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optimistic but feasible입니다. feasible이라는 것은 달성 가능한 일입니다. 달성 가능한 낙관적이되 달성 가능한 그러면서 가급적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인 경우에는 높은 목표를 잘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협상자의 자기 보호수단이죠. 자기 보호수단. 만약에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높은 목표 설정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높은 협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인 경우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단계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목표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을 정도의 쉽게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달성을 하고요. 그때 2단계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인 목표 설정을 해 나가게 되면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관계를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종희 회장님의 목표 설정 방식,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거시적인 목표, 높은 목표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정주영 회장님이 시작하신 사업은 전부 대한민국의 경제, 우리 국민들의 소득, 국민들의 살림살이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정 회장님의 밑바닥에 있는, 경영 철학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은 사업을 시작할 초창기에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황은 국내 국민 소득이 낮아가지고 국내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공업시설, 산업시설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외 가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고요. 이 해외에 가서 조달해온 자본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와야만이 빌려온 달러를 갚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정경희 회장은 관통을 하시고요. 깨뚫어 보시고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좁고 가난한 국내 시장에서 발버둥 쳐봐야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따라서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범주를, 대한민국의 한계를, 영역을 초월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부를 가진 나라하고 같이 거래를 해야 부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돈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과 거래를 해서 같이 놀아야만이 뭔가 우리한테도 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정경희 회장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고정관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절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은 그야말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 협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를 한 가지, 퀴즈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이른바 바즈만의 고정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종현 회장과 같은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퀴즈입니다. 여기 9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9개의 점을 모두 다 연결을 하는데 펜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을 만들어서 다 연결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은 선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니까요. 이렇게 선을 4개로 연결하니까 한 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를 선을 끄어도요, 이 2개가 연결이 안 되죠. 이 모든 9개의 점을 다 연결을 하면서 선이 중복이 안 되고, 한 번에 4개의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요, 요렇게 갔다가, 요래 왔다가, 이래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요 9개의 점이 그리고 있는 요 사각형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각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났다가 이 고정파이, 고정된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면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정파이 편견을 벗어난 목표 설정을 하신 분이 정주행 회장님이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좁고 가난한 국민들끼리 백날 부딪혀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주행 회장님은 초창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해외 지향 경영을 했죠. 해외 지향. 국내 시장을 겨냥한 그러한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거를 목표로 했던 것은 없다니. 예를 들어 보면 현대건설 196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65년도에 태국에 가서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건설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태국에 가야만이 그 건설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태국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국민적인 차원에서 감동의 장면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때 KBS에서 실황 녹화 중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뿐만 아니고 태평양 과합열도에서 공사를 하셨고요. 알래스카 북극 산속 다리에서도 공사를 했고요. 이런 초창기 공사를 통해서 수익성은 거의 없었죠. 전부 손해보고 했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중동 진출, 중동 건설붐을 타고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는데 엄청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달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박지웅 사장님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고유 모델 개발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정주행 회장님은 왜 고유 모델을 개발해야 되느냐. 결국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좁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절대로 자동차 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워낙에 국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유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해야만이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고 덩달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수출 산업을 수출 산업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중공업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조선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소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 나가서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서 자금 조달해 왔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대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미래 성장 동력은 바로 전자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80년대 초반에 인지를 하시면서 전자산업의 기술의 메카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진출을 해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기술 제휴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256KD램을 개발하게 된 이런 그 사례들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사업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까지 뭐 우리 그 예를 들면 뭐 A 전자에서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칩시다. 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은 굉장히 싸게 해주는데 납기를 잘 안 지키고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납품업체를 좀 바꿔보려고 한국의 다른 업체한테 협상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납품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다른 업체하고 이제 납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양반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 업체보다도 좋은 부품의 좋은 품질의 부품을 빨리 납품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Q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 Q라는 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 조기 납품 우수한 품질을 조기 납품해 줄 수 있냐? 오케이. 분명히 그래 하겠죠. 그러면 좋다. 가격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가격 협상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 본래 목표가 좋은 부품을 조기 납품시키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야 너가 그런 조건으로 해주되 가격을 지금 너가 제시한 것보다 5% 더 낮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러겠죠. 왜? 품질 수준을 높이면 또 조기 납품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품 단가는 낮춰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본래 자기 목표는 잊어버리고 그래 좋다. 납품 단가를 연하해 주지 못한다면 너하고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세면서 어떤 그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기분이 상해가지고 본래 목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사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조금만 기분 좋게 해주면 뭐 다른 거 다 그냥 용납을 하고서도 협상에 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또 친구들 간에 의가 상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본래 목표,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협상에 임해야만이 엉뚱한 협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그 협상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계측 가능한 숫자 형태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겠죠. 관세 인하를 하겠다. 통상 협상을 할 때 관세 인하를 8%에서 5%, 지금 현재 8%인데 5%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딱 가지고 가서 협상장에 임하게 되면 그 목표가 달성되면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목표도 없이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관세 인하 협상에 임하게 되면 이게 5%를 하는 게 맞는지 3%를 하는 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협상의 목표를 협상의 결과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주행 회장님의 목표 설정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조선을 주력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뭐 무모하고
계획되지 않은 비논리적인 뭐 그러한 계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한 계산하에 철두철미한 논리하에 선정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화를 보러 와야 되겠는데 건설을 해보니까 건설은 이게 뭐 외화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화를 보러 오는데 건설보다는 조선이 훨씬 낫겠다. 덩치가 크니까요. 뿐만 아니고 건설은 리스크가 너무 큰데 반해서 왜 해외 나가서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반해서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반면에 조선은 국내에 앉아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해서 팔면 위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달러를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리스크가 전혀 없기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직장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연관 효과가 커가지고 각종 종합 기계 공업으로서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을 거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고요.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죠. 지금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조선업을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시작한 현대 사업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내부적인 반발을 무지하게 많이 샀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다. 정준영 회장님은 지엽적인 문제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이거다는 것이요. 외화를 건설보다는 덜 위험한 방식으로 대규모로 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모색을 하겠다. 그게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기술이 없다, 자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내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정주영식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것도 이 건설하고 똑같다. 커다란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굴러갈 수 있도록 또는 떠갈 수 있도록 엔진만 하나 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또 그런 관련 기술들은 이미 자기 현대에서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협상 목표를 설정한 제3원칙은 통합 목표 하에 개별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앞에 하고 좀 유사한 얘기일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소니하고 그 비즈니스 협상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목표는 소니하고의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소니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 파트 또 구매 파트 전략 파트에서 각각 소니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회사 전체의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협상을 하러 나간 팀이 소니하고 기술 이전 협상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소니에게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비 구매를 하는 장비 구매 팀이 소니하고 협상을 하면서 지나치게 가격이나 가격 절감이란 요청을 하면서 소니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면 삼성전자 전체가 목표로 하는 소니하고의 협력관계, 좋은 협력관계 유지라고 하는 전체 목표가 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WTO 우리가 요새 협상이 도하 아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WTO 협상을 할 때 농업시장 개방 문제는 농림부에서 하고요. 또 공산품 개방은 산자부에서 하고 교육시장 개방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각자 협상팀을 꾸려가지고 협상을 하러 나가죠. 그랬을 때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장 개방은 죽어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WTO 협상 전체에서 빠져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농산물 시장 개방, 공산품 시장 개방은 우리한테 유리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은 불리하고 교육 시장 개방도 불리하다. 그랬을 때 공산품 시장 개방 유리한 것만 주장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그런다면 그 부분만 내가 좋다고 하는 부분만 타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도 타결이 안 되면은 국가 전체적인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체 목표와 개별 목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는 아주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1967년도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제2차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맹렬하게 추진이 됐고 있던 시기죠. 그때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시설을 돌리기 위한 전기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를 한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누가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지어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발주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외국 업체들이 치열하게 이제 수주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현대건설도 당연히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하고 계획서를 냈겠죠. 현대건설이 제안한 발전소 입찰 가격은 타 업체 다른 외국 업체의 입찰 가격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대건설의 공사 이행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을 받고 또 현대건설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을 받은 상태,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술적인 능력과 공사 이행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저렴한 공사 비용을 제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현대건설에 낙찰이 될 것으로 봤죠. 근데 이게 이제 매번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유찰. 왜 이러한 것이 유찰이 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물 로비스트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비를 하는 사람이죠.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이 국내 정계에서 실세 중에 실세.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뭐 제2인자격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국내 정계의 실세 중에 실세가 그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로비스트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규모의 발전소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낙찰을 시키고 유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네들 자꾸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이렇게 샀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공사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공동 입찰하자. 너가 단독 입찰하겠다는 것은 포기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게 당선이 되면 그 입찰이 우리한테 공동 입찰이 가지고 당선이 되면 현대건설에는 현대건설이 본래 하려던 가격만큼 떼주겠다. 그럼 공사 안 해도 좋다. 이게. 왜 얼마나 좋습니까? 제안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현대건설은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냥 그 공동 입찰에만 참여하면 낙찰이 되는 경우에 자기 공사 대금은 그대로 챙길 수 있고 공사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유혹이죠.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님은 아이젠버그의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가격은 당신들이 내놓은 가격의 절반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액수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공사를 규격대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익도 남길 수 있는 가격이다. 당신들이 2배를 받아가지고 공사 대금을 2배를 받아내서 우리 몫을 절반을 떼준다 해도 우리는 안 하겠다. 왜? 그 공사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정부 예산, 즉 다시 얘기하면 국민의 혈세로서 진행하는 공사인데
그렇게 절반 가격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배를 받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왜? 이겁니다. 바로 가난한 국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정경희 회장님이 생각하는 국가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국민들 등을 쳐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탁해서 국민들한테 바가지 씌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는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개별적인 목표는 국가 전체를,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통합 목표와 개별 목표를 엄격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거절하신 정경희 회장님 정말 존경하실 만한 분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 발전소 공사가 제대로 빨리 안 되느냐, 지금 급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사를 시켜봤더니 바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를 하셨고, 결과 그 양반들 다 처벌이 됐고요. 재입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그 공사를 수주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